얼마 전에 챗 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AI에서 최신 챗봇인 GPT-4를 출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요. GPT-4는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기조의 기사가 세계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GPT-4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건가? 드디어 올 게 왔나? 라는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GPT-4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많은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은 뭔지, GPT를 잘 활용해서 나만의 자리, 나만의 먹거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유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챗GPT도 굉장히 재밌는 툴이었지만 GPT-4는 이 성능을 굉장히 많이 뛰어넘은 것 같아요. 3월 15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픈AI는 당사의 최신 AI 모델인 GPT-4를 출시하면서 GPT-4가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 수학 능력시험, AP 테스트 등 미국에서 전문직 인증 또는 학술 시험에서 인간 수준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어떻게 보면 고임금 노동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전문직 인증과 학력 인증이죠. 이런 인증 절차에서 챗GPT가 인간을 누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인증 절차를 거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이렇게 인증 절차를 통해서 고임금 노동자로 변신하는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변호사 자격시험이죠. 미국은 bar exam이라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챗GPT와 GPT-4의 성적이 얼마나 달랐냐면 챗GPT는 하위 10%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GPT-4는 상위 10% 성적을 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F 학생에서 B 플러스 학생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위 기사 얼마 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3월 28일 기사를 보면요. 제목이 생성형 AI는 큰 경제를 가진 국가들에서 약 3억 개의 직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술은 세계 총 생산량을 7% 증가시키지만 또한 심각한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썼어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유럽의 직업 중 3분의 2는 어느 정도 AI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지식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분의 2가 영향을 받고 글로벌하게 볼 때는 아직도 손을 쓰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약 5분의 1 정도가 AI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분의 1은 생성형 AI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4분의 5의 직업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른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고 단지 생성형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지식 노동자들의 직업이 5분의 1 정도고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3월 25일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나온 기사를 볼게요. 오픈AI의 타이냐 엘룬드, 샘 매닝, 파멜라 미시킨,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니얼 락 등의 분석에 의하면 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미국 노동자의 80%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챗GPT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회사들이 고임금 지식 노동자들을 새로운 형태의 자동화로 대체하면서 지식 노동자들이 저임금 서비스직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다. 옛날의 자동화는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 힘든 일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긍정적으로 오히려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GPT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식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임팩트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기술에 능통한 노동자와 회사들은 빠른 속도로 AI 도구들을 도입하면서 그들의 직업군과 업계를 압도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기술에 능통한 몇 명의 사람들이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20명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9명은 실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올린 메리토크래시 트랩이라는 책의 리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미국의 빈부격차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미국 기업이 있으면 기술의 부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임원들이나 굉장히 많은 중간 관리자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이 미국의 탄탄한 상위권 중산층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관리자의 역할을 CEO 한 명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이런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CEO들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게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영향을 받는 직업들이 뭔지를 분석한 월스트리트저널 3월 28일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새 연구에 따르면 회계감사, 번역, 그리고 작가들이 하는 일, 제가 하는 일과 상당히 겹치는데요. 뒤에 두 개는 작가들이 하는 일의 반 이상은 AI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회계사는 생성형 AI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직업 중 하나다. 수학자, 번역가, 작가 등 미국 노동자들의 20%도 마찬가지다. 정보 처리 관련 직업, PR 전문가, 법정 리포터, 블록체인 기술자 등의 노출이 가장 높았다. 즉석 음식 조리사, 모터사이클 수리공, 그리고 석유, 가스, 채굴 관련 직업이 가장 노출이 낮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 기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직업들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저임금 서비스 노동으로 밀려날 거라는 우려가 이제 이런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UC 산타바바라 대학의 조교수 맷 빈에 의하면 노출이라는 것은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 또는 얼마나 빨리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반 이상의 미국인이 실업자가 되겠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기 이익과 상반되는 변화를 거부한다. 그래서 새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은 타협, 저항, 공포와 희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와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다 쓰자라고 하기보다는 잠깐 그래도 이런 직업군은 보호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런 건 노출시키면 안 되지, 이런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인간 사회에 천천히 침투해 오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는 80%의 직업이 바로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MIT의 한 실험에서는 444명의 그랜트 라이터, 정부나 대기업과 사업을 하자고 제안서를 쓰는 직업입니다. 그랜트 라이터, 마케터, 컨설턴트, HR 전문가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챗 GPT를 사용해서 다른 그룹은 챗 GPT 없이 각각 짧은 글을 제출하도록 했다. 챗 GPT를 사용한 그룹은 일을 10분 더 일찍 끝냈고, 제출물을 확인한 외부 독립평가자들은 AI의 도움을 받은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일을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AI가 우리 직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일도 더 빨리 끝내고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GPT-4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로우스쿨의 기관지 3, 4월호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챗 GPT의 출현으로 법률업계는 인터넷이 출현했을 때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와, 이건 좀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은 지금과 정말 달랐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떻게 살았지라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도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특히 법률업계에는 훨씬 더 큰 변화라는 겁니다. 법률가의 일의 상당 부분이 글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메일, 메모, 신청서, 증거 게시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 여러 종류의 거래 관련 서류 등등이 변호사의 일이다. GPT는 생성형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AI이기 때문에 도큐먼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죠. 나는 AI에게 법 윤리학에 대해 15개의 어려운 객관식 문제를 낼 기회가 있었다. 빙챗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와 결합해가지고 만든 새로운 생성형 챗봇인데 15개 문제에서 12개의 문제를 맞췄다. 빙은 훌륭한 분석과 함께 문제를 대부분 맞췄을 뿐 아니라 틀렸을 때도 정교한 방식으로 틀렸다. 간단히 말해서 빙챗은 B에서 B 플러스 학점을 받는 법대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단지 법률가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보다 조금 더 범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I 도구의 가장 큰 위험은 얼마나 AI가 사람들의 신념과 감정을 잘 조정하는지다. 이것이 아주 발전된 기술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도 생성형 AI와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심리적 결과는 강력하고 실질적이다.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AI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간은 감정이입에 굉장히 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강아지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형에 인격을 부여해서 누가 그 인형을 때리면 그 인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함에도 야 그걸 왜 때려 하고 화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AI의 가장 큰 위험은 인간이 AI한테 지나치게 감정을 몰입하고 이 AI를 인격처럼 대한다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챗 GPT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작년 12월 26일 GPT-4가 아니라 챗 GPT가 나왔을 때 나온 피가로에 나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AI 툴들이 대학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15초 만의 생각 후 법학시험에서 챗 GPT는 20점 만점에 11.75를 받았다.
이 시험은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럽 기준, 그리고 항공과 우주에 대한 수많은 테마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교수가 한 말이에요. 위성사진부터 달의 영토권 주장에 대한 문제까지 챗GPT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대답했다. 사실 이 대답들은 인터넷에서 빨리 찾기가 어렵고 꽤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죠. 요 마지막 문장도 교수가 한 말이죠. 대체로 우리가 컴퓨터가 할 줄 모르고 인간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합쳐서 의견을 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빨리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챗GPT가 만든 글을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표절 방지 알고리즘에 넣어봤대요. 챗GPT가 쓴 글은 표절 지수가 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만의 오리지널 생각을 훌륭하게 써내는 학생도 0%가 나오기는 매우 힘들다. 대체로 표절지수 1%가 나오면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는 오리지널한 논문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피가로 기사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 방식은 빠른 속도로 도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다가 컴퓨터가 우리를 대신해서 암기를 잘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논리력에 더 신경을 쓰게 됐죠. 그래서 그 논리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논문을 제출하는 걸로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거를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게 되면은 훌륭한 인재의 기준을 뭘로 평가해야 되는가?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받아들이고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챗GPT가 노동시장에 가지고 올 변화가 단지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직업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선별 기준까지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또 하나의 프랑스 신문인 르몽드지는 2023년 4월 21일 기사에서 챗GPT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를 3가지로 분석했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요, 챗GPT가 앙프 오베시테라고 부르는 것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거였어요. 앙프 오베시테라는 건 안포메시옹 정보와 오베시테 비만을 합친 겁니다. 정보 비만이라는 뜻인데,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생성형 AI가 생기기 전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제로 자기의 경험을 설명한 많은 글들을 읽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비슷비슷한 글을 찍어내가지고 빠른 속도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그냥 AI가 만들어낸 비슷한 내용의 글을 다 헤쳐나가야 한 명의 제대로 된 의견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르몽드가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는, 옛날에는 이제 정부에서 대기업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커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놔두는 투티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AI를 이용해서 지하실에 앉아있는 3-4명의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면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관련 산업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될 것이냐도 하나의 문제다.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몇 명으로 구성된 AI 스타트업이 몇 주 만에 수백만 유로의 투자를 모아 엄청난 속도와 열정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진다. 지금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감독에 대한 유럽의 시행령 초안에서 유럽의 스타트업들은 전부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걱정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직원 수 500명 이상의 업체들만이 유럽의 감독 체계의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르몽드에서 지적한 세 번째 문제는,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이런 GPT를 돌릴 만한 빠른 서버를 가진 기업들 또는 사람들과 그 정도의 컴퓨터 파워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인세에 의하면, 이거는 프랑스 통계 기관이죠, 비디지털률, 즉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일상적으로 IT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프랑스인의 15%에서 17%가량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과 네트워크 연결이 약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계곡은 이제 대양의 크기가 될 것이다. 아예 건너지 못할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계곡이 대양이 된다. 여기에는 기술보다 더 많은 것이 걸려있다. 민주주의와 문명 그 자체의 운명의 문제다. 거짓 사실을 퍼뜨리고 군중을 조정할 수 있는 힘도 몇 배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자체로만 또는 경제적인 면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이 우리 사회에 침투했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는 2023년 1월 기사에서 챗GPT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범죄자가 있다고 뽑았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오픈 AI의 챗GPT 대화형 AI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해킹 도구를 만들고 있다고 사이버 보안 연구자들이 금요일 경고했다. 사기꾼들은 챗GPT가 다른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젊은 여성들의 페르소나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낚고 있다고 범죄자들의 게시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 전문가가 포브스에 제보했다. 챗GPT뿐 아니라 여러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꼭 글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꽤 그럴듯한 그림, 심지어는 사진과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의 얼굴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내가 사기를 치고 싶은 대상이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새로운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부작용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2023년 3월 25일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봄 튜링 함정, 인간과 유사한 AI의 약속과 위험이라는 글에서 스탠포드 경제학자 에릭 블린졸프스는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인간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지성을 흉내내는 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튜링 테스트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앨런 튜링이 AI가 언제 완성된 AI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AI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되면 그 AI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튜링이 워낙 컴퓨터 분야의 파이어니어다 보니까 그 이후에 AI를 개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즉 인간이 그 AI와 대화를 하면서 이게 AI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AI 완성도의 척도가 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 트랩, 함정이라고 부르는지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도 캐릭터 겹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물건들을 보면 인간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다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속도와 인듀런스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퀴를 달린 박스, 즉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죠. 이게 아마 이 스탠포드 경제학자가 말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일 거예요. 근데 이 AI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추구하면서 인간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이 만들어졌고 임금 하락, 부와 수익의 양극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그는 이 현상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양극화의 가장 큰 요소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읽을 기사는 3월 22일에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컬럼니스트가 쓴 기사인데 아까 본 것처럼 AI가 대체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저널리스트, 컬럼니스트, 기자 등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기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AI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식 노동자들의 살 길을 발견했다라는 약간 코믹한 에세이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 첫 번째 조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밌는 인생을 살아라. 요즘 대부분의 칼럼니스트는 한 번도 손을 더럽혀보지 않고 공교육에서 대학으로, 거기서 뉴스룸으로 간다. 챗GPT가 재활용하기 좋은 의견의 세계에 푹 빠져 있다. 챗GPT는 인터넷에 산재되어 있는 의견들 또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디지털라이즈 되면 그거를 갖다 이제 데이터로 이용해서 자기의 생성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런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과 인터넷에 있는 의견들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챗GPT와 데이터셋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챗GPT한테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와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야만 컴퓨터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도 그와 상통하는 조언인데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라. 너무 많은 컬럼니스트들이 AI가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쓴다. 진짜 세계에 빠져라. 새로운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특징을 관찰하고 새로운 곳을 탐방하면서 그곳의 냄새를 맡고 공장의 바닥을 거닐어라. 인간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관계를 잘 길러내면서 그들을 소스로 삼아야 한다. 챗봇은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없다. 우리는 인류의 불안정성을 아껴야 한다. 유머에는 약간의 사디즘이 섞여 있고 창의성은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갈수록 똑똑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잉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의 불안정성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저도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AI 시대를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됐다 그래서 달리기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오늘날 러닝 사업의 규모와 우사인 볼트 같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동경은 자동차가 없던 시대보다 더 높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인간은 꼭 해야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에도 많은 돈과 노력을 쓰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보다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달리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자동차는 인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빠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고성능의 자동차를 0.1% 더 빨리 결승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루이스 해밀턴 같은 포뮬러1 드라이버들일 거예요. 결국 기계가 훌륭해지면 훌륭해질수록 99%는 기계가 하더라도 끝에 가서 1% 또는 심지어 0.1% 차이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쇼핑턴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세계 이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